안녕하세요. 11장 비전 트랜스포머의 3교시를 시작을 할게요. 1교시, 2교시에서는 그 기존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로 발전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서 RNN을 쓰던 그 방식을 그 트랜스포머로 그 전환시키는 과정.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쿼리 키 밸류라는 셀프 어텐션을 자기 주목을 구현하는 연산, 퀄리티 밸류라는 연산이 핵심이라는 거,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현재 GPT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자연어 처리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니까 비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언어뿐만 아니라 그 영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발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트랜스포머 2017년에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컴퓨터 비전하는 분들이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빠른 속도로 트랜스포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초기에는 여전히 컨볼루션 신경망의 백본,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처리는 이제 컨볼루션에서 일어나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그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구현했어요.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성능 향상이 꽤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요. 시간이 이제 흐름으로써 이제 그 역할이 전환이 되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만 사용하는 방식 또는 트랜스포머가 백본이고 컨볼루션이 보조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분류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VIT라는 모델, 검출에서는 DTR이라는 모델, 분할에서는 STR, 뭐 추적에서는 MOTR, 트랜스포머 같은 거 나오고요. 제 책에는 없지만 그 메디카라는 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써서 어떤 그 어, 의료 영상에서 장기를 분할하는 뭐 그런 특정한 응용 분야에서 쓰는 뭐 메디포머 뭐 이런 또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윙 트랜스포머도 이제 뒤에서 다루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은 분리, 어떤 것은 검출, 어떤 것 분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분리도 하고 검출도 하고 분할도 하고 추적도 하는 이런 다기능의 그 백본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다루는 비전하고 문장을 다루는 언어를 같이 모델링해서 멀티모달 뭐 문장을 주면 그 문장에 걸맞는 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영상을 입력으로 주면 그 영상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뭐 클립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제 책은 그 GPT가 나오기 이제 전에 출간이 됐는데 GPT에서도 지금 멀티모달이 아주 그 굉장히 그 우수한 성능으로 지금 되고 있죠. 먼저 이제 분류를 위한 트랜스포머를 보면 영상을 분류하는 것은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항상 뭐 검출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이제 분류를 먼저 다뤘고요. 분류라는 것은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신경망 모델이 부류별로 어떤 확률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라는 층을 통해서 다도움 1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출력을 하고 이 중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0.93인 부류가 맥스잖아요. 그리고 그 12번 분류인데 얘가 고양이라고 그러면 이 영상은 고양이다. 뭐 이렇게 최종 출력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분류죠. 자, 그러면 이런 영상 분류에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면 성능 향상이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의문에서 출발하고요. VIT라는 논문이
컴퓨터 비전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뭐 가장 초창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성능 향상이 있더라. 이제 이런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가 영상 분류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할 목적이 컸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급적이면 2017년 논문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영상은 문장하고 특성이 아주 다르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성을 보였는데, 문장에서는 단어가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영상에는 화소가 그냥 2차원 어떤 격자 구조라는 거, 그다음 단어는 이상적인데, 영상은 연속적이라는 거, 단어는 수십 개 뿐인데,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는 뭐 수백만 개라는 거, 단어는 이렇게 그 저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별로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데 영상은 물체하고 배경이 이렇게 혼재돼 있죠. 그 다음에 물체는 영상에 뭐 스케일 변화, 회전 변화, 이동 변화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변화를 거쳐가지고 영상 속에 나타난다는 거. 뭐 이런 게 그 굉장히 다른 측면이고요. 이 VIT 논문은 결론적으로는 그 CNN이 우월할 때도 있고 트랜스포머 우월할 때도 있는데 자기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이비진넷처럼 한 중급 규모의 데이터셋에는 CNN이 우월하고 JFT 300M이라는 훨씬 더 큰 데이터셋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우월하더라.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논문에서 맺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무슨 그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법칙으로 그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 논문이 이제 그 어떤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거고요. 뭐 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그 결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요. 먼저 이제 VIT 모델 구조를 보면 그 원래 트랜스포머는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는데 얘는 최종적으로 불이 확률만 출력하면 되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불이 확률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인코더만 썼어요. 디코더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 항상 그 이 책에서 T 바이 D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던 그 모델 크기에 T 바이 T 모델 크기에 행렬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n번 블럭 거쳐가지고 이제 출력이 나가는 뭐 이런 구조인데 자 그러면 T 바이 D 모델 크기에 그러니까 T개의 행이 있고 D 모델계에 열이 있는 그런 행렬 구조로 영상을 바꿔야 되는데 원래 영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n 바이 n 바이 채널이 3개니까 3, n 바이 n 바이 3 이런 그 컬러 영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t 바이 d 모델 크기의 그 행렬로 바꾸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앞에서 그 문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t는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개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D 모델은 그 워드 임베딩이 만들어주는 단어 하나의 그 벡터의 크기고 그랬죠. VIT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이 들어오면 얘를 지금 요 예에서는 이제 4 x 4인데 뭐 실제로는 뭐 6, 4 x 6사라든지 이런 패치로 나눠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4 x 4 해가지고 16개의 패치로 나눴고 이 패치를 일렬로 배열하면 이제 16개의 이제 그 패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패치 각각을 이제 임베딩을 시켜가지고 임베딩 층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D 모델 크기로 이제 변환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는 4 by 4 16개의 그 패치가 있는데 그 16이 바로 요 T가 되고요. 이게 16개의 패치가 그 이렇게 행으로 쌓이는 거고 각각의 패치가 그 임베딩 돼가지고 이제 D 모델 크기로 표현이 돼가지고 T 바이 D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위치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놈이 이제 그 인코더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일이 이제 입력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T by D 행렬 X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금방 얘기한 건데요. 입력 영상을 P by P 계획 패치로 나누고, 이게 P 제곱계 패치가 있죠. 그리고 원래 영상이 H by W by 3이라고 그러면 P 제곱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패치 하나가 P분의 H by P분의 W by 3 크기가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패치 하나의 크기인데, 요 놈을 임베딩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D 모델 차원으로 변환하는 거죠. 뭐 64로 한다든지, 뭐 128로 한다든지, 265로 한다든지. 그러면 P 제곱 바이 D 모델, 즉 T 바이 D 모델 크기 행렬이 되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코딩 P를 더해가지고 이제 X를 만들고 이렇게 해줘.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인코더로 입력이 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요 사례에서는 그 이제 그 사이파 10 영상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실습했을 거거든요. 얘가 이제 32 바이 32 바이 3이죠. 그리고 그 4 바이 4 패치로 나누니까 그 패치가 16개가 되고요. 그리고 패치 하나는 8 바이 8 바이 3이 되고, 얘를 일렬로 이어붙이면 192차원이 되고, 임베딩 층을 통해서 D 모델 64로 변환을 하고, 결국은 16 바이 64 모델 S가 되고, 여기다 P를 더해서 이제 행렬 X를 만들어서 인코더에 입력을 한다. 되어 있어요. 자, 사이파 10 데이터셋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읽어드리고, 이제 클래스 개수 지정하고, 이미지 사이즈 32바이 32바이 3 지정하고, 패치 사이즈를 4로 하고요. 즉, 그, 요게 이제 4바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 제곱, P 바이 P죠. 그것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패치 사이즈로 나누어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 D 모델은 이제 64차원으로 하고, 헤드는 8개로 했고요. 멀티 헤드에서. 그 다음에 인코더 블럭은 그 N개를 쌓는데 6개를 쌓고,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패치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요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create v8 classifier가 바로 이제 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패치 인풋, 패치 패치스를 요거죠. 요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하나 만들고, 패치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X를 만들고, 요 X가 바로 이제 요 일이 입력이 되는 T 바이 D 모델 크기의 그 행렬이죠. 그리고 요 X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층을 통해서 X1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X1을 가지고 X2를 만들고, X2를 입력해서 X3를 만들고, 얘는 시퀀셜 모델을 쓴 게 아니라 그 펑셔널 API 방식으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51행에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쿼리 키 밸류 연산을 해주는 그런 층이에요.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층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현을 해가지고 텐서플로우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헤드의 개수 H로 지정을 하고, 아까 몇 개였죠? 8개였죠. 그 다음에 그 키 디멘전하고 드롭아웃을 적용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을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죠. 이렇게 하고 이제 레이어드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댄스층 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 요게 애드가 그 요 스킵 커넥션이 있었죠. 트랜스포머에. 이제 그것을 구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층을 그 n번 반복을 해가지고 n은 아까 인코더의 개수인데 6으로 했죠. 그래서 6번 반복을 해가지고 인코더 층을 6개를 이렇게 쭉 쌓는 식으로 하고 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제 출력층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이게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층인데 그걸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출력 벡터를 출력을 하죠. 그게 바로 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댄스층을 쌓고 N 클래스 10개죠. 그 다음 소프트맥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컴파일, PT 해가지고 그 학습을 하고 여기서 이벨리에이트 하고 이 부분은 학습 곡선을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해보면 지금 F폭을 100으로 줬는데 어,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50.6%, 57%, 59% 증가하다 마지막에 79%, 79.18%까지 달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그 8장에 보면 8-2의 컨볼루션 신경망이 있는데 요거보다 좀 열등한 이제 성능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프로그램 실습 2 해가지고 약간 개선한 프로그램인데 얘는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하나는 원래 영상이 32 x 32인데 이 보면 리사이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크기를 키워요. 영상은. 그래서 72 x 72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 랜덤 플립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주밍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데이터 개수를 막 뻥튀기를 하는 거죠. 증강을 하죠.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실습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85.11% 해가지고 아까보다 한 6% 정도가 성능 향상이 됐어요. 아까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은 이미지넷 정도의 중급 규모는 뭐 CNN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이파 10이라는 정말 작은 어, 데이터셋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의 어떤 테크닉만 영상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증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추가로 적용을 하니까 그 CNN보다 좋은 성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은 내가 하이퍼 매개 변수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검출을 한번 보자. 그다음 분할을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8장 9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분류보다 검출이 훨씬 어려웠어요. 검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박스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영상에 따라 달라요. 박스가. 어떤 때는 물체가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5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스를 예측하는 문제고 박스가 몇 개가 출력이 돼야 되는지를 어, 알아내야 되는 뭐 그런 좀 복잡한 문제고요. 최종적으로 모델이 예측 박스를 출력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레이블 다루는 정답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그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개발이 돼 왔다고 그랬고요. RCNN 계열은 후보 영역을 생성을 해내고 후보 영역 중에 그 오브젝트 해당되는 놈만 이렇게 걸러내는 뭐 이런 두 단계 방식이고, 욜로 계열은 한 번에 그냥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한 단계에서 그 박스를 나르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자, 이 두 단계에서 후보 영역 생성이라는 그첫 번째 단계에 있는데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하냐? 트랜스포머에서. 그 다음에 그 요 방식이든지 요 방식이든지 그 non-maximum suppression을 적용을 해가지고 영역이 여러 개 중첩이 되면 거기에서 그 맥시멈이 되는 놈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디프레스 시키는 방식으로 어, 뒷부분에 수처리를 하는데, 그런 걸 없이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보다 더 잘할까? 뭐 이런 거죠. 자, DTR이라는 것이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뭐 아주 초창기 논문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요. 자, DTR도 트랜스포머를 쓰기 때문에 T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로 바꾸고 그놈을 인코더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크기가 유지되면서 계속 그 뭐 1번 블락, 2번 블락, 뭐 n번 블럭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 신경망에 비하면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모델을 개조하는 그 여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거고요. DTR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박집합을 예측할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어, 분류하고 달리 얘는 이제 박스 집합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인코더 측, 이쪽이 디코더 측이고 여기를 통해서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이게 원래 2017년 그 논문하고 비슷한 구조죠. 그 다음에 디코더에 붙은 층은 그 인코더가 T 바이 T 모델인데 얘는 K 바이 D 모델 텐서를 그 취급을 이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K 바이 D 모델 차원의 텐서가 만들어지면 요 놈을 박스 정보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이 3번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손실함수도 복잡한데 그 모델이 예측한 박스 집합이 있고 정답에 해당하는 그 레이블 박스 집합이 있으면 그 요놈을 이제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그 헝가리안 알고리즘도 사용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측정하는 어떤 그 공식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 있죠. 자, DTR 구조를 보면 n 바이 n 바이 3 원래 영상이 들어오면 레스넷 을 적용을 하고 레스나 결과에 최종적으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H 바이 W 바이 D 모델 크기의 아, 특징 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화소 하나하나가 D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렇게 이 플래튼을 통해서 이렇게 쌓으면 이제 T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이 돼요. 그래서 요 T는 그 H 곱하기 W에 해당이 되죠. 요 픽셀 하나하나가 요 한 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H 곱하기 W, 즉 T 개의 행이 쌓이고 각 행은 D 모델 크기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위치 인코딩을 해가지고 인코더 블락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그 n번째 블락까지 이렇게 하면 역시 T 바이 D 모델 크기의
그 행렬이 나오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그 똑같이 T 바이 D 모델 크기가 아니라 K 바이 D 모델 크기예요. 그럼 이 K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K는 이 영상 속에 들어있는 그 물체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몇 개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영상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 K를 이제 충분히 큰 수로 미리 정해놓죠. 예를 들면 32개를 32로 정해놓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32개까지 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64로 지정해놓으면 64개까지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K바이 이제 D 모델 크기의 행렬이 여기 이제 디코더 블락으로 들어가면 1번 블락, 2번 블락, N번 블락을 거쳐서 역시 K바이 D 모델 크기의 그 행렬이 나오고 이제 피드포워드 즉 그 풀리 커넥티드 층을 통해서 이제 박스 집합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박스 집합으로 변환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례인데 여기는 박스 정보가 나오고 여기 박스 정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5번은 그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는 없다. 나는 못 찾았다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입력된 그 물체 속에는 이 즉 모델인 내가 찾아보니까 그 물체가 두 개 들어있고 그 첫 번째 물체의 정보는 요놈이고 두 번째 물체의 정보는 요거다. 그래서 뭐 K개까지 찾을 수 있지만 이 영상에는 두 개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이 들어오면 뭐 박스가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네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듈 1은 뭐 아까 얘기한 그 뭐 그런 거고요. 실제 논문 실험에서는 뭐 이런 크기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어,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모듈 2도 그 블록을 이제 거친다는 거고 인코더 블록은 이게 어, M개라고 여기는 N개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어, 인코더 블록이 M개죠. 그래서 여기 제가 붙여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우리가 원래 트랜스포머 했듯이 이쪽에서 들어가는 놈이 키하고 밸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놈이 어, 쿼리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코더 블록을 조금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연어 처리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그 만약에 한글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모델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글 문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영어 문장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회귀 방식으로 그 추론 단계에서는 작용을 한다는 거였고요. 학습 단계에서는 이 정보를 주면 영어 문장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추론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 음, 그 자기 회귀 방식으로 뭐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고 그놈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단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 회귀를 영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영상은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그 2차원 저거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 단어처럼 이렇게 분할을 엄밀하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귀가 적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개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DTR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쿼리라는 게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요. 오브젝트 쿼리가. 얘는 K 바이
D 모델 크기인데 실제로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 인코딩 벡터 P만 가지고 이렇게 그 입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력층에 대한 건데 이 출력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K by D 모델 크기의 행렬이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면 이 피드포워드 층을 통해 가지고 박스 정보 또는 공집합 정보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이네요. 요 부분. 모듈 3이네요.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모델이 이제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모델이 이걸 출력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 참값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레이블링한 참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놈하고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모델은 두 개 출력했지만 그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얘가 1번 물체, 2번 물체, 3번 물체인데 1번 물체가 여기 나타나고 2번 물체가 여기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죠. 순서를 얘가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누구하고 누구가 쌍이 되는지를 매칭을 해야 돼요.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DTR도 헝가리안 알고리즘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칭이 끝나면 그 각 그 매칭된 쌍끼리 부류가 맞는지 얘가 고양이 부류인데 정답이 얘도 그 예측한 것도 고양인지 그래서 요 부분이 부류를 맞췄는지를 측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 박스 위치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측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이 세 개의 항이 합쳐져 가지고 그 로스 펑션 J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좀 복잡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TR이 구현이 됐고요. 이제 DTR을 학습을 마치고 이제 요걸 추론 단계에 써보면 그 성능이 CNN보다 실제로 잘하더라. 연로나 RCNN 계열보다 잘하더라. 뭐 이런 실험 결과가 보고가 됐고요. 또 하나는 CNN에서도 뭐 캠이라든지 그래드캠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이것을 황소라고 그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고 황소라고 했느냐? 즉 설명을 좀 한번 해봐라. 익스플레이닝을 해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또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트랜스포머는 이 패치 간의 그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잖아요. 패치가 T개가 있고 이제 T개의 벡터들 간의 그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니까 이 셀프 어텐션 그 정보를 써가지고 이런 식의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이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됐고. 그래서 그 각 오브젝트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가지고 분류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을 그 출력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CNN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각화도 있는데, 이 박스, 예를 들면 이 이제 하늘색 박스가 어미 코끼리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박스를 찾을 때는 어느 부분을 많이 참조를 했냐, 봤느냐, 이걸 시각화를 해라. 이렇게 DTR한테 요구를 하면, 여기 이제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박스의 그 경계선 가까운 데를 하이라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 정보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 이 경계선 부분을 이 모델이 많이 들여다봤다. 주목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ETR은 원래 이제 검출 목적으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 목적으로 개조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리온이라는 분이 그 발표한 DETR 논문인데 여기 보면 그 검색 헤드, 검색용 헤드 이 부분이죠. 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요 부분만 그 바꿔치기를 교체를 이런 걸로 했더니 이 분할도 아주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분할도 잘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처음부터 그 분할 용도로 개발된 모델도 있는데 SETR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분할 모델로 개발이 돼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챙이라는 분이 2021년에 발표한 건데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제 인코더 부분이에요. 인코더 부분이고 이 디코더 부분은 그 요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두 개가 트랜스포머하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로서 SETR이라는 것을 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본 트랜스포머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도 하고 검출도 하고 분할도 하고 추정도 하고 그래서 헤드만 바꿔치기 이러면 이렇게 다양한 그 기능을 해주는 그런 백본 모델을 개발할 수는 없느냐 트랜스포머를 써서 뭐 이런 발상이고요. 컨볼루션에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 많이 들어봤던 VGG넷, 레스넷, 구글넷 이런 것들이 그 적당히 개조만 하면 그 이놈을 분할 모델로 쓰고 뭐 이게 추정이 아니라 추적이죠. 추적 모델로도 쓰고 뭐 분류 모델로도 쓰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백본 모델로 유명한 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스윈 트랜스포머는 리우라는 분이 2021년에 발표를 한 건데 이 오른쪽이 원래 이제 VIT 트랜스포머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분류용이죠, 분류용.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세 번째 블락 이렇게 쭉 이렇게 해 가는데 여기 보면 4 x 4로 나눠 가지고 16개의 패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앞에서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분류용 헤드가 붙어가지고 그 확률을 출력을 해주고 뭐 이러죠. 근데 CM 트랜스포머는 그 1번 블록에서는 세밀하게 얘를 나눠요. 그래서 일단 4 x 4로 나누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윈도우가 되죠. 윈도우. 그럼 윈도우가 16개가 있죠. 이 윈도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에서는 이 윈도우를 4x4로 나눠가지고 16개의 그 패치를 만들어가지고 16바이 D 모델 차원의 행렬을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요 놈도 또 그렇게 하고 요 놈도 그렇게 하고 요 놈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락에서는 얘를 나눌 때 조금 그 덜 세밀하게 나누죠. 그래서 윈도우를 2x2로 해요. 윈도우 크기가 커져요. 그러고 여전히 하나의 윈도우는 그 4x4 16개의 패치로 나눠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블록에서는 그냥 이 전체를 하나의 윈도우로 해가지고 그 4x4 패치로 나눠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세 단계를 보여줬는데 이게 뭐 네 단계, 다섯 단계 뭐 이렇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 결과를 가지고 분류도 하고 검출도 하고 분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물체도 잘 처리하고 큰 물체도 잘 처리하게, 즉 다중 스케일 물체를 잘 처리하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쉬프티드 윈도우, 이동 윈도우인데 L번째 층에서는 이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번째 층은 이 윈도우를 이 2분의 1만큼, 패치 크기 2분의 1만큼 쉬프트 시켜가지고 요게 하나 윈도우, 요게 하나 윈도우, 요게 하나 윈도우, 얘가 윈도우, 얘가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요게 윈도우, 요게 윈도우 이렇게 돼 있었죠. 윈도우를 크기의 반만큼 쉬프트를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래서 L번째 층, L 플러스 원 층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쉬프트를 안한 채, 그다음에 쉬프트를 한 채, 또 쉬프트를 안 한 채, 또 쉬프트를 한 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죠. 그것은 우리가 이 윈도우를 하면 같은 물체가 막 잘려가지고 일부는 이쪽 윈도우로 들어가고 일부 윈도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거기에 이동 윈도우를 해가지고 그 하면 성능이 더 향상이 된다. 이게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의 실험 결과고요. 그래서 이 이동 윈도우하고 요 다중해상도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복잡한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영상을 4분의 M, 4분의 1으로 나누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패치 크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가는 음, 방식으로 이제 멀티 스케일을 했고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층이고 이게 이제 L 플러스 1층이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쉬프티드 윈도우도 적용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이고 이제 쉬프트드 윈도우든 그 멀티 헤드 어텐션 해가지고 이런 걸 적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를 개발해 놨는데 얘를 그 뭐 분류라든지 검출에 분할이나 추적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그냥 헤드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최종 출력하는 부분만 그 바꿔치기를 하면 뭐 분류용 모델도 되고 검출용도 되고 분할용도 되고 추적용도 되고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썼던 어떤 그런 그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컨볼루션 신경망 백본, 예를 들면 레스넷 백본을 썼다고 그러면 그것만 드러내고 그 스윙 트랜스포머를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 대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렇게 하려고 이 스윙 트랜스포머는 그 유명한 VGNet이나 레스넷 이런 애들하고 호환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딱 그 교체를 하면 그 작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백본 모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아주 좋아요.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지금 GPT 같은 것들이 탄생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맞아요.
이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델 크기를 엄청나게 키워도 성능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물론 계산 시간은 훨씬 많이 들으니까 뭐 이 고성능 GPU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계산 자원을 더 많이 쓰면 원만하게 학습이 잘 된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GPT-3 같은 경우는 1750 어깨 가중치 매개 변수가 있고 뭐 스위치 트랜스포머 같은 거 1.6조개가 있고 지금 새로 나온 뭐 GPT-4라든지 또 얼마 전에 나온 GPT-5 4인가요? 뭐 이런 모델들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모델을 막 키워가지고 좋은 성능을 확보를 하는데 그냥 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셋이 거기에 맞게 커져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거대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모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자연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뭐 책, 보고서,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모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놈을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확보가 쉽지가 않다. 영상은 어떠냐? 영상도 인터넷에 무지무지 많은 음, 게 있죠. 그 영상을 크롤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레이블링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죠.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레이블링 하는 것은. 이런 박스를, 그, 이런 박스를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막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 막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11.4.4절은 제목이 자율 지도학습인데 요즘 나오는 거대한 모델은 자연어 처리도 그러고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고 이 자율 지도학습 즉 셀프 슈퍼바이 러닝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 러닝은 뭐냐? 일단 셀프를 떼면 슈퍼바이 러닝이죠.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달아지면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이제 셀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스스로 알아서 레이블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자동으로 레이블을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이제 이게 어, 핵심인데 자연어 처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MLM이라는 게 있는데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수집했다고 치면 한 15% 비율로 단어를 이렇게 그, 가리죠. 가리고 그 입력을 주는 거예요. 입력을 주죠. 그리고 요 빈 곳을 모델이 알아맞히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모델이 있으면 그리고 이 빈 것이 모델 속으로 들어가고 무언가가 여기 이제 출력으로 나올 테고 레이블은 원래 온전한 문장이고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요게 이제 여기 레이블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몇 개의 단어를 가린 놈을 주면 요 출력을 그 레이블하고 비슷하게 해라. 요 원래 것을 복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처음에는 잘 못 맞히겠죠. 근데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점점 이렇게 원래 문장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어떤 문서에서 연속된 두 문장을 뽑아내요. 막 문장 이거잖아요. 그 책이라는 게. 그러면 그 연속된 두 문장만 랜덤하게 뽑아내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문장을 두 개를 뽑는데 그 다른 문서에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연속된 문장이 아니에요. 뭐 책, 1번 책에서 어떤 문장 하나 뽑고 2번 책에서 문장 하나 뽑고 그래서 그 같은 문서에서 뽑은 놈은 1이라고 레이블을 하고 다른 데서 뽑은 놈은 0이라고 레이블링을 하죠. 그러면 이런 그 레이블이 달려있는 그 문장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을 수가 있죠. 자동으로. 그러고 0하고 1을 구분을 하게 뭐 학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은 그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이런 방식이고요. 또는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주고 그 다음 놈 예측을 하게 하고 또 요 두 개를 주고 그 다음 놈 예측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두 개를 주고 이놈을 예측을 하게 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GPT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인데 이 두 개만 준 게 아니라 막 512개 단어 또는 1024개 또 2048, 4000 뭐 4096개 뭐 이렇게 윈도우를 크게 하죠. 음. 여러분 제가 소개한 그 GPT 이야기라는 유튜브에 떠 있는 오일석 GPT 이야기를 검색을 하면 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분량의 그 GPT 이야기라는 동영상인데 거기 보면 이런 방식으로 GPT가 학습이 됐다는 거,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예전 랭귀지 모델부터 지금 GPT-3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훑음으로써 여러분이 GPT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GPT-3도 자율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됐다. 자, 그러면 컴퓨터 비전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율지도 학습을 하냐? 이게 단어가 분리가 돼 있질 않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아까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데 이제 비슷하게 이름을 따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MIM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이 지라는 분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건데 원래 영상이 들어오면 그 지금 보면 이제 3 x 3으로 쪼갰네. 그럼 9개 패치가 있죠. 그럼 패치를 몇 개를 그냥 그 완전히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이걸 예측을 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런 원래 영상이 들어오면 얘를 그 이놈은 굉장히 작은 패치로 나눴고 조금 더 큰 놈, 좀 더 큰 놈, 좀 더 큰 놈이 뇌는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바 6으로 했나요? 어, 펴죠. 패치로 나눈 다음에 일정 비율의 패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걔를 블랙아웃을 시키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한 놈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얘는 이제 3 x 3인 경우를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치로 나누고 일정 비율의 패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알아내게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막 이치를 섞어 놓죠. 그래서 여러분 장난감으로 직소 있잖아요. 이렇게 칸을 한 칸이 이렇게 비어 있어 가지고 얘들을 상하 좌우 이렇게 이동을 시켜 가지고 원래 이미지 모양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직소 퍼즐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칼라를 완전히 없애고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뭐 칼라를 복원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지도 학습을 해요.
자, 10.5절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이제 프로그램이 실습인데,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많은데, 이 책에서 이제 허깅 페이스가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모듈을 갖다 써요. 이 허깅 페이스는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뒤에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가 쌓여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트랜스포머로 쓸만한 걸 만들면 이 허깅 페이스 계속 올려놓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깅 페이스를 공부를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길 중에 하나다. 이 허깅 페이스는 이미 유명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VIT, DTR, 수인, SETR 이런 걸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적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리티는 뭐 클립이라든지 달리, 이미진,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것까지 되고요. 어, 최근에 이제 GPT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도 제공을 한다. 뭐 이미 학습된 모델로 단순히 추론하는 거, 또 자신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전위 학습하는 것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VIT, 그 분류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었죠.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from transformer 해가지고 VIT feature extractor, 그다음에 TF, VIT 뭐 이런 그 클래스를 읽어오고요. 이 허깅 페이스에서는 이제 전처리 클래스, 모델 구성 클래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기능들이 대부분 얘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코딩을 해보면 좀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확장하기가 되게 쉽고요. 자,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필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는 걸 읽어가지고 그 폴더에 있는 이제 요 영상, 요 영상을 세 개를 읽어가지고 리스트에다 담을 거예요. 요 영상이에요. 요 영상. 요거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이제 제가 실험할 때 이제 요것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쓴 거고요. 아까 읽어온 요 두 개의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익스트랙터 에서 프롬 프리트레인 돼가지고 이제 요런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래서 그놈을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객체에 저장하고 또 두 번째 요 클래스에서 프롬 프리트레인 돼가지고 또 요놈 어, 프리트레인 모델을 읽어와서 모델이라는데 저장을 하고 그래서 얘는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 얘는 이제 모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쉬워요. 그래서 요 두 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객체에서 이미지를 주고 요거죠. 요거 세 개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걸 주고 면 그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반환을 하는 것을 인풋이라는 변수에 받고 또 이제 모델 아까 우리가 해놨던 놈에다가 이 인풋을 줘가지고 레스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이 레스에는 그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확률 값으로 출력하기 이전에 그 값,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 출력층에서 그런 거예요. 출력층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고 바로 이전 값을 res.logit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가지고 넘겨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레스 속에 들어있는 로짓이라는 거 쉐입을 보고 이제 얘들 해독을 해가지고 어, 출력을 해요. 출력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죠. 그래서 여기 I am show 여기 있네요. I am show 해가지고 그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원래 영상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레스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독을 해가지고 출력을 한 게 이제 요놈인데, 이제 첫 번째 영상은 그 엄브렐라가 가장 높은 탑원 확률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이제 98.87%고, 그 여기 이제 그 이게 0번 영상, 1번 영상, 2번 영상이라고 그러면 1번 영상은 크로켓 볼이 가장 높은 확률이고 4.93%고 세 번째는 헤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밀집 때문에. 그래서 24.97%로 뭐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제 해독을 함에 따라서 뭐 탑, 탑 2, 탑 3,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TR을 이용을 해보자. 그럼 아주 비슷해요. 자, 전처리 클래스, 모델 구성 클래스, 이미지 하나 불러왔고, 아까와 비슷하게 피처 엑스트랙터 객체, 모델 객체, 똑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 레스 속에 그 DTR이 출력한 박스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박스 정보를 해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스점 로지 속에 들어있는 놈을 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이 영상에다 이제 그 오버레이 시켜서 그려보면 여기 보면 뭐 렉탱글이 푸텍스트 이런 거 써가지고 해독한 정보를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얘는 보면 지금 요만큼을 퍼슨이라고 찾고 또 중복해서 또 이놈은 또 퍼슨이라고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중복은 돼 있지 않지만 이제 두 개의 박스가 지금 중복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이쪽도 마찬가지. 포스는 잘 찾았고 하나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작은 퍼슨도 찾았고 이 스포츠 볼도 찾고 그랬네요. 뭐 요거 말고도 여러분이 많은 모델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코딩을 몇 개 라인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높은 성능의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5.3절은 그 멀티모달인데 멀티모달은 그 이제 인공지능에서 모달리티라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의 그 형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달리티가 그 자연어 처리가 다루는 문장이라는 모달리티,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 다루는 그 영상이라는 모달리티.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건강을 측정을 하면 수치값도 있어요. 뭐 혈압, 키, 나이, 그다음 뭐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수치 데이터가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모달리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운드라는 모달리티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가 있는데 사실 사람은 이 멀티 모달리티를 정말 잘 처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도 그 이 화면도 보고 제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소리도 듣고 또 글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모달리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그러면 그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애들이 멀티 모달리티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고요. CNN보다 훨씬 잘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온 초창기 멀티 모달리티 모델로 아주 유명한 게 이제 클립이에요. 지금도 챗GPT 멀티 모달리티 잘하잖아요. 영상 좀 뭐 말로도 그 문장으로도 해주고 문장 좀 뭐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멀티 모달리티를 잘 하는데 이 클립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모델이고 어, 이 논문이 이 논문 레드포드라는 분이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없네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3, 4년? 5, 6년 정도 된 그런 모델이고요. 영상하고 텍스트 멀티모달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멀티모달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까 그 이런 그 밈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위한 거 MLM이라는 문장을 위한 게 있는데 이 멀티모달리티에서는 어떻게 그 셀프 슈퍼바이 러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건데 웹에서 이미지 텍스트상을 수집을 하자 이거예요. 웹에 영상이 떠 있으면 그 밑에 위키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키피디아도.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밑에 그 어떤 경우는 뭐 한 2, 30단어, 어떤 것은 대여섯 단어로 태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 웹에 떠 있는데 그 밑에 An odd-eyed Arabian mole-cat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The whiskers of a cat are highly sensitive to touch. 지금 여기에 이제 수염이 있는데 이게 되게 그 고양이가 민감하다. 이게 살짝 건드리면 얘가 그 세게 반응을 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영상, 텍스트, 쌍이 인터넷에 방대하게 들어있다. 이것을 이 레드포드라는 연구진이 이제 생각을 해냈고요. 우리가 이미지 있으면 이것을 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얘는 캣, 얘는 캣, 얘는 바이시클, 얘는 퍼슨 이러지 말자 이거죠. 일단 그렇게 사람 레이블링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영상이 있으면 얘가 캣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정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 이 휘스커 이 수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풍부한 정보가 있잖아요. 여기 캣이라는 정보도 있지만 휘스커 뭐 이런 뭐 센시티브 뭐 터치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오드 아이드 그다음에 뭐 아라비안 뭐 마오캣 뭐 이런 품종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자동 수집을 하면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캣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인력도 절감을 뿐만 아니라 훨씬 풍부한 정보를 가진 그 레이블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발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여기 이제 두 개 영상 있고 두 개의 쌍이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쌍을 맺으면 얘는 참이죠. 근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쌍을 맺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요놈도 얘랑 쌍을 맞으면 거짓이고 얘하고 쌍을 맺으면 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영상 쌍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N개 샘플. 그러니까 이 N은 많이 될 수도 있고 10만, 100만, 1000만, 1억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쌍을 이렇게 맺으면 N개는 true 쌍이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 가짜 쌍이 되고 그러죠. 이것도 학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정답이 붙어 있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이진 분류하는 true냐 false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뭐 또 활용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방식으로 클립이 학습이 됐다는 거고 결국 클립하고 레슨의 노공이 실제 겨뤄봤어요. 클립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자동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그 학습을 한 거고 레슨의 노공은 이미지넷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사람이 그 캣, 바이시클, 퍼진 이것을 일일이 레이블링을 한 이미지넷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클립이 1.9%이 레슨의 노공을 추월했다.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그 더 많은 거 가지고 해보니까 그 27개 데이터 중에 16개에서 클립이 더 우월하더라. 이런 결론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클립은 단순히 이렇게 분류만, 영상이 들어오면 분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요. 자, 이것은 허깅 페이스가 이제 클립을 사용하는 건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처리 클래스, 모델 구성 클래스고요. 여기 이제 영상을 하나 불러오고, 이제 이 프로세서 모델, 아까와 똑같아요. 음. 하고, 이제 그 프로세서 모델을 호출해가지고 레스라는 걸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레스를 해독을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그 이런 영상이 들어갔는데 그 이 영상하고 우리가 여기 준 그 네 개를 이렇게 임으로 우리가 줬어요. 네 개의 문장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 네 개의 문장이 이 영상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를 확률로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모델 해가지고 한 게 바로 그 우리가 그걸 요청을 한 거고요. 그 결과가 이 레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을 해독을 한 결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two horses are running on grass는 그 8.44%, 그다음에 student are eating, 학생들이 뭘 먹고 있다 0%, 그다음에 크로켓 플레잉 on horses, 말을 타고 크로켓 플레잉을 하고 있다 이게 57%, 골프 플레잉 on horses 이게 33% 해가지고 이 클립이 어떤 영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립이라는 중요한 멀티모달 그 모델도 설명을 했고요. 물론 클립도 이제 트랜스포머 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자, 마지막 절인데 트랜스포머의 특성을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트랜스포머는 컨볼루션 신경망이 혁신을 일으켰는데 또 다른 큰 혁신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토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자, 일단 장거리 의존의 트랜스포머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 우월하다. 지금 이 그림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이 3바이 필터를 쓰면 첫 번째 층에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이 화소가 이 주위에 있는 화소들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요 화수에 3바이 3짜리 화소를 씌우면 요 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층에 또 3바이 3으로 오면 여기까지 미치고 또 3바이 3 컨볼루션 층을 하면 여기까지 미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층을 많이 쌓더라도 어느 층에서 보면 로컬하게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층을 거치면서 점점 확대된다 이거예요. RNA는 어떠냐? RNA는 그 자연어 처리하는 그 앞에서 시퀀스 모델 이런 애들이죠. 뭐 바다나오라든지 이런 애들이죠. 얘는 이제 시간 의존성 처리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배불리 먹고 뭐 말 날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는 멀기 때문에 이게 시간축으로 t가 0, 1, 2, 3, 4 이렇게 흐르면 정보가 흐릿해져 가지고 그 상호작용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걸 조금 그 보완을 하려고 게이트라는 그 기능을 넣은 뭐 LSTM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기 자신하고 셀프 어텐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 단어는 모든 단어들하고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단어 쌍간에 그 어텐션을 계산하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이게 그 패치로 나누면 어떤 패치, I라는 패치하고 J라는 패치, 모든 패치 쌍이 그 어텐션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도니어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트랜스포머는 지역 정보도 잘 처리하지만 전역 정보도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 이것을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증을 해낸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다음 확장성이 뛰어나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셋을 키워도 학습이 아주 잘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GPT에서 이제 경쟁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케일을 키워가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도 실험한 논문이 있는데 스케일을 키우면 뭐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연구 결과도 많고요.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다. 뭐 이거예요. 데이터셋이 커지면 모델 크기를 거기에 맞게 키워야 얘가 모델이 그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 이게 무슨 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슨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모델 크기를 줄이면서 작게 하면서 성능을 희생을 안 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모델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용하는데도 되게 버겁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 가능 기능이 뛰어나다. 아까 그 DTR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연구 결과를 보면 Fine Grained Classification. 예를 들면 이 새 같은 경우는 그 서로 다른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비슷한 그 품종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런 부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 있는 부분을 많이 하이라이트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즉, 그, 설명 기능이 뛰어나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모달리티가 뛰어나다. 자, 기계학습 모델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모든 모델이 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즉 귀납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컨볼루션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어떤 귀납 편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데이터는 격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름의 가정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은 이 주위에 있는 어, 화소,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곱하고 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산을 쓰기 때문에 그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 가정이 그 내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균합 편향이라고 해요. RNN은 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데이터가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이렇게 시퀀셜하게 들어오고 i라는 순간하고 i 플러스 1이라는 순간은 두 개가 연속된 순간이라는 그런 가정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처리를 하죠. 이런 것들이 균합 편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이 균합 편향,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한 가정에 안 맞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트랜스포머도 균합 편향이 없지는 않지만 비교적 약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두루두루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A라는 모달리티, B라는 모달리티도 동시에 같이 처리할 능력이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합 편향이 약하기 때문에 멀티 모달리티 다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우리가 봤던 클립이라든지 발리, 뭐 미터, 어, 챗GPT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대 모델로서 역할인데 스탠포드 대학에 어, 하 하이라는
휴먼 센터드 AI라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테크니컬한 것도 연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2021년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을 어떤 논문에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이제 땅을 파고 토대를 쌓으면 거기다 뭐 경량 묵고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목고조를 지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뭐 집으로 만든 걸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양한 걸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대를 파운데이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기계학습 모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대 모델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제 전이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하이바우, 즉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류라는 다운스트림 타스크, 디텍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타스크, 또는 디텍션에서도 과일을 디텍션하는 다운스트림 타스크, 또는 뭐 어떤 미사일만 잘 디텍션하는 그 다운스트림 타스크 이런 다양한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델, 즉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합 편향이 약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토대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버트나 GPT 같은 언어 모델, 컴퓨터 비전에는 이제 플로렌스 모델, 뭐 언어하고 컴퓨터 비전을 같이 처리하는 뭐 클립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소는 토대 모델이 이제 미래 기술을 주도를 하면 그 한두 개의 토대 모델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그러면 그 토대 모델이 그 기술을 주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다양성 상실이 나타나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장 그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는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